오늘의 플러스, 인공지능 활용의 폭을 넓혀줄 XAI의 세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최재식 카이스트 AI 대학원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이제 AI가 우리 일상이 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AI의 블랙박스에 대해서 연구하신다. 이건 저도 참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사실 블랙박스라고 하는 게 여기서 좀 중의적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한 가지는 블랙박스가 뭐 깜깜하니까 안에 무슨 원리인지 모른다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블랙박스라고 할 때는 중요한 기록들이 다 남아서 의사결정할 때 나중에 이제 열어볼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XAI, Explainable AI라고 하고 우리말로 설명 가능 인공지능이라고 하는데, AI가 뭐라고 얘기를 했으면 이제 그 의사결정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뭐 LLM 같은 그런 서비스에 이제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가 어때?라고 하면 이제 긍정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으면, 이제 긍정적으로 얘기한 거는 좋은데 이제 만약에 부정적인 코멘트가 그러면 너 왜 그렇게 얘기했어? 생각했어라고 하면 뭐 이제 그 이유를 알고 싶잖아요. 이제 그 이유를 찾아서 설명해 주는 이제 그런 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달리 말하면 지금까지 AI가 왜 그런 결론을 도출해냈는지를 우리가 다 모르는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뭐 과학이 발전해서 우리가 막 노벨상 받는다 그러면은 아주 작지만 나노에서 뭐 하금 분자가 어떻게 될지는 알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뭔가를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AI는 이제 그거보다는 우리가 AI라고 하는 여러 가지 모델과 알고리즘을 데이터로 학습해서 놓고 보니까 똑똑한 게 나왔다. 예를 들면 알파고 때처럼. 근데 정확히 왜 이런 게 나왔는지 모르고 얘가 생각보다 똑똑하더라. 더 잘할지도 모르겠더라. 이렇게 발전이 돼서 약간 좀 잘하는 그런 기능이 먼저, 그거에 대한 이해가 나중, 이렇게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얘기는 달리 말하면 얘가 똑똑해진 이유도 우리가 아직 정확히 알지 못하는 영역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어디로 얼만큼 더 똑똑해질지 아니면 그 결론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영역도 꽤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러면 그동안은 몰랐던 이 AI의 그 부분, 이걸 어떻게 설명 가능한 AI로 만들었는지, 그 기술의 핵심은 뭡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AI가 하나의 기술이라고만 하긴 어려워서 좀 되게 복잡한 AI의 다양한 그런 기능들을 봐야 되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AI한테 질문을 하고 나서 답변을 얻는데, 뭐 예를 들면 이미지를 주고 이 사람 누구야? 라고 하면은 안경을 끼고 뭐 머리가 곱슬이고 하니까 누군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입력을 보고선 왜 이 사람이라고 얘기했는지 설명해 봐 라고 하면 그 사람 특징을 이렇게 색칠해 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입력해서 중요한 거를 이제 찾아주는 것도 하나의 이제 중요한 기술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뇌를 보면, 사람의 뇌를 보면 뭐 누군가가 이제 예를 들면 어떤 말을 했다던가라고 하면 그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 혹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편향된 생각을 가졌을까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뇌과학에서 그런 것처럼. 그러면 이제 뇌 안에서 혹은 AI 안에서 중요한 정보가 어디 저장돼 있는가, 어떻게 왜 그 정보가 구성돼 있는가, 관계는 어떻게 맺어져 있는가, 그 안에를 우리가 MRI를 찍듯이 그래서 문제가 있거나 뭐가 어디 저장돼 있는 거 보듯이 이런 것들을 보는 그 두 가지. 그래서 입력에서 중요한 걸 찾는 거, AI 모델 안에 정보들이 어떻게 저장돼 있는지 보는 거, 이렇게 두 가지가 좀 큰 중요한 기술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입력치를 뭔가 잘못 넣거나 왜곡된 정보를 넣거나 아니면 뭘 넣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테니까 그 부분도 봐야 되고, 그걸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네, 그래서 쉽게 보시면 우리가 그거를 뭐 영어로는 나가웃 테스트라고 하는데 하나씩 꺼보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고양이 이미지가 있는데 고양이 있는 부분을 빵꾸내 보면 고양이라고 못 볼 거 아니에요. 근데 고양이 눈만 이렇게 좀 없는 것처럼 보인다든가 수염만 없애보든가 이러면 성능이 달라진 거죠. 좀 더 비슷하게 사람은 그렇게 못하지만 예를 들면 이제 AI 모델을 우리가 알고 내부를 어디를 정보를 지워보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뭐 이렇게 라디오에 대해서 말을 못한다든가 이해를 못한다든가 뭐냐면 그럼 거기 라디오라는 게 저장이 되어 있구나, 이런 거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다. 어찌 보면 근데 좀
무식한 방법이긴 한데요. 왜냐하면 수억 개의 파라미터 중에 하나씩 네. 이렇게 넣어보고 빼보고 이게 뭐 그런 방식으로라도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내용이 저장되어 있는지 AI에서는 할 수 있다. 사람은 좀 그런 실험이 어려우니까. 네, 그렇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AI 기술이 여기저기 보편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뭔가 이걸로 인해서 문제도 생길 것 같으니 이제 설명이 필요해진 거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아니면 이제 AI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씩 생기면서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는 영역까지 우리가 도달하기 시작한 겁니까? 사실은 두 가지가 다 있는데 이제 크게 AI 모델을 만드는 나라 입장에서 예를 들면 미국이나 중국에서는 이런 설명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관점이 좀 적고 빨리 만들어 보기라도 해보자 이렇게 이제 AI 서비스를 소비하는 EU 같은 나라들의 입장에서는 좀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만든 사람이 보장해야 된다 이런 관점이 좀 있어서. 법적으로도 이제 그러니까 GDPR이라고 하는데 일반 정보보호법이라고 하는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하는 그런 법이 발효가 되고 최근에 EU에서 또 AI 액트라고 하는 이제 인공지능 법이 발효가 되면서 인공지능이 특히 고위험 AI에는 뭐 고위험이라는 건 혹시 의사결정 잘못하면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건 법적으로 설명을 강제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있기도 하고요. 이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EU에서 사고가 났다, 그럼 설명을 해야 된다. 왜 사고가 났는지. 못하면 전 세계 매출에 뭐 6에서 7% 벌금을 부과하겠다. 전 세계 매출이에요? 네, 전 세계 매출에. 와. 엄청 크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EU에서는 그렇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인공지능 기본법에서도 그런 논의가 이제 물론 시행령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작년 말에 통과한 법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있죠. 고위험 AI는 뭐 잘못했을 때 설명을 해야 되는 요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뷰는 뭐 이번에 이제 새로 오픈 AI 서비스가 개선이 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헐루시네이션이 많아졌다 좀 이런 얘기가 있는데 왜 또 개선이 됐다고 했는데 좀 답변이 이상하냐 이런 것처럼 이제 거짓 답변이라고 하는 거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내부를 좀 더 어떤 원리로 학습되고 결과를 내는지 알아야 된다. 요때 이제 또 설명관 인공지능을 또 이제 그 모델 개선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뭐 오늘 질문 많이 드릴 분야야 뭐 이제 설명 가능한 AI 이걸 질문을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또 이런 우려들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한번 추가 질문을 드려보면요. 예를 들어 중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신산업을 육성함에 있어서 실증을 먼저 하고 그걸 바탕으로 성과가 난 다음에 나중에 거기에 부합하는 규제를 나중에 하겠다라는 걸 원칙처럼 좀 천명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규제 같은 걸 아까 미국이나 중국은 상대적으로 덜하다라는 논조로 말씀 주신 것처럼 중국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국민의 의식 수준이 안전에 대한 중요도를 워낙 높이 하다 보니까 뭔가 확인하고 검증하고 절차를 거치고 뭐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이 기술 발전이 좀 뒤처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설명 가능한 AI가 지금 AI 분야가 다양한데 그게 아주 손쉽게 저희가 금방 설명 가능할 수 있도록 해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 그거 몇 달 기다려보고 해고 그다음 진행하시죠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약간만 기다리면 다 되는 건지 그러면 저희도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AI 쓰면 되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부분도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작업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 AI 육성 전략을 달리해야 되는 거 아닌지 교수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게 사실 큰 틀에서 보면은 미국이랑 중국은 이제 뭐 규제 안 하고 우리만 하는 것 같은데 각 나라들마다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본인들이 원하는 규제들이 또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중국이 처음에 이제 AI를 만들 때 시진핑 법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LLM을 만드는 거는 좋다. 마음대로 만들어라. 데이터는 마음대로 갖다 써도 되는데 질문을 했을 때 중국 공산당에 반하는 대답이 나오면 절대 이건 출시 못하게 하겠다. 이거는 굉장히 되게 어려운 얘기거든요. 왜냐면은 뭐 암구어 같은 걸 써가지고 뭐 욕을 하게 만든다든가 비난하게 만든다든가 이런 걸 다
또 통과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어려워서. 근데 네. 그 와중에 미국의 AI 모델들이 막 앞서가니까 예. 딥시크 보는 것처럼 예. 그거보다는 일단 출시를 막 하자, 써보자.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이제 써보면서 딥시크 같은 게 이제 나왔고, 예. 트럼프 대통령도 대통령 되고 나서 AI에 대한 규제 다 없애겠다고 하면서 대통령령을 없앤 것 같지만 그 후에 바로 좀 있다가 그 이제 미국 정부에서 쓰는 AI에 대해서는 이런 설명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또 두꺼운 시행령을 또 했거든요. 근데 그렇군요. 이제 우리가 좀 어려운 건 뭐냐면 이제 아까 중국에서도 중국 공산당에 대한 걸 이제 보호하려는 중국 정부의 의지가 강한 것처럼 우리나라는 우리 국민들이 이제 데이터에 대한 주권을 이제 자기의 데이터가 내 거다라고 예. 하는 주체성과 주권이 높은 편이라 내 데이터가 동의 없이 학습 데이터로 사용됐을 때 좀 잘 허용하시지 않는 그런 이제 경향이 좀 있어서. 그렇죠. 왜냐하면 주권이 내 거니까 예. 그게 좀 강해서 우리나라 그게 네. 이제 뭐 어찌 보면 인권과 그게 좀 좋은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예. 어찌 보면 미국보다도 강한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땐 그게 AI를 만들 때 장애 요소는 아니고 네. 좀 이제 한국에서 조금 더 잘 주의해서 만들어야 되는 점으로 보입니다. 네. 네. 국가마다 어떻게 보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온도 차이도 왔다 갔다 하는군요. 네, 그리고 또 뭐 개발을 해야 되니까 뭐 규제를 한다고 했다가 개발하면 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 또 잊어버렸다가 또 갑자기 사고 한 번 떠나면 규제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예.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뭐 새 정부 들어서 우리나라도 AI 육성하겠다 이제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요즘 우리나라의 논조는 그러면 규제가 살짝 완화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뭐 그렇다고 실제로 이제 뭐 데이터를 만들었을 때 규제를 뭐 이제 쉽게 허용해주겠다 이거보다는 이제 그러니까 WBL이라고 하는 월드 베스트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 이제 GPU 10,000장 이상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잘하는 팀이 그 GPU가 부족해서 학습을 못하는 일을 예. 없도록 만들겠다.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한 이슈고 네. 그래서 이제 각각 팀들이 서로 협업을 해서 네. 그런 걸 크게 만들어서 딥시크 같은 거 혹은 뛰어넘는 걸 만들어 보자. 요런 점에서는 좀 그래도 좀 응원을 많이 해주는 문화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상황 다시 한번 이해했고요. 다시 일상으로 좀 돌아와서요. 요즘 제 주변의 대기업의 인사 담당자들도 이제 신규 채용할 때 자소서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AI가 분석해 준다든가 면접 때 AI가 공동 면접관으로 역할을 한다든가 이게 실제 믿음이 가서 하는 건지 아니면 기업이 첨단화된다라는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한 홍보성인지 모르겠는데 뭔가 그런 걸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만약에 그 면접에 참여하는 구직자였어요. 네. 그런데 죄송하지만 박종호 지원자는 이번에 저희 회사에 안타깝게 낙방하셨습니다. 라고 했었을 때 AI가 절 떨어뜨렸다라고 하면 왜 제가 떨어졌는지 설명을 받고 싶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좀 사실은 좀 그러니까 되게 현실적이면서도 쉽지는 않은 이유인 게 이제 왜 AI 서비스를 쓰냐고 하면 뭐 취업난이 심각하니까 인사 담당자 2명인데 뭐 2,000명이 지원을 했다. 그러면 2,000명을 뭐 1,000개씩 이렇게 1,000명씩 보기는 어려워서 그래서 그런 서비스를 쓴다고 하는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이제 처음에 그런 서비스를 도입할 때는 이제 뭐 비디오 같은 거를 이제 보고 이렇게 합격한 사람들, 불합격한 사람들을 보고 또 다시 비디오를 준 다음에 이 사람 합격에 가까운지 불합격에 가까운지를 이제 구분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쓰셨다고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 방법의 문제가 뭐냐면 뭐 아마도 뭐 말투, 떨림, 속도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줬을 텐데 이제 이게 답을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하고선 합격 불합격을 놓은 게 아니라 합격자와 비슷하게 말한 것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되니까 설명해봐 그러면 정확하게 설명을 못하는 방법이 있어서 근데 이제 아까 우리가 AI 액트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3월에 시행이 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이제 이런 이제 개인정보를 활용해서 뭔가 의사결정을 내렸을 때 이제 국민이 소비자가 이제 영향을 받아서 불리할 수 있으면 AI의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설명해야 된다라는 법이 발효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게 그
이제 설명을 제공해야 된다는 의무를 이제 사업자가 가지고 있고, 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지금 이제 설명을 잘 할 수 있도록 좀 개선하는 과정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사실 AI가 면접을 본다든가 사람을 채용하는 과정에 개입하는 게 어찌 보면 사람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배제하니까 굉장히 객관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 AI에게 어떤 사람을 뽑아라는 가이드를 또 사람이 주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인위적으로 누가 합격할 가능성이 높도록 유도할 수 있는, 악용될 수 있는 사례도 있겠죠. 그렇게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이제 뭐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이제 특정한 편향을 줘서 어떤 사람들만 뽑아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회사나 그분에게 좋지는 않으니까. 그렇겠죠. 근데 이제 뭐 디지털화되고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후로는 이제 재택근무 같은 것도 많아지면서 이제 온라인으로 회사들이 지금 미국 중심으로 이제 예. 빅테크나 뭐 기술 기업 중심으로는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답변을 얼마나 빨리 하는지, 그래서 뭐 코드를 몇 줄을 짰는지, 뭐 아니면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트래킹이 돼서 그게 인사 보고서로 자동화돼서 결국 결론에까지 영향을 주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뭐 사실 핸드폰 보면 그 사람이 하루에 언제 일어나서 언제 자는데 다 무슨 일을 하는지 다 알죠. 근데 예. 이제 그 정보는 내가만 가지고 있지만 예. 회사의 일을 했을 때의 정보는 거기 남는 거니까. 그렇죠. 우리 인사 인터뷰한 것처럼. 그래서 그런 정보는 회사에서 이제 뭐 미국 기업들을 중심으로 더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야, 이제 근무 시간에 친구랑 살짝 카톡하기가 정말 어려워지는 세상이 됐네요. 커피 마시고 이런 거 다 하기로. 아마 뭐 방 누구누구는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커피 마시러 누구누구와 가셨던 것 같아요. 뭐. 야, 진짜 무섭습니다. 그리고 점점 우리가 이제 지식산업 사회가 되면서 창의적인 인력이 중요하다, 창의력이 중요하다 이 소리는 계속 듣는데 AI도 또 창의적인 걸 AI에게도 또 요구하기도 하거든요. 네. 추론을 해봐라, 뭔가 아이디어를 내봐라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럼 그것을 아이디어고 추론인데 우리 인간도 창발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들 그게 있는데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해봐라. 이쪽 영역에도 그게 가능합니까? 사실 뭐 저희가 최근에 논문을 내서 이제 발표하고 있는 내용이기는 한데 이제 여러 그러니까 이제 연구들이나 이제 방향 중에서는 뭐 이미지 생성도 그렇지만 뭐 동일하게 사람들이 비슷한 이제 그 뭐 프롬프트를 했을 때 동일한 이미지만 나오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이미지, 새로운 컨텐츠, 창의적인 생성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보면 좋겠다. 그게 이제 AI 생성형 모델을 보면 생성형 모델이 만들다가 결국은 실패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뭐 이상하게 만들어서 현실에 없는 거. 사람들이 그런 거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만드는 것들이 뭐 굉장히 비슷한 것들이 되게 동일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모드 콜랩스라고 하는데 만들어지는 걸 다양하게 만들다가 새로운 거 못 만들고 원래 있는 것들 몇 개만 만들어진다 뭐 이런 의미인데 이제 저희가 이제 아까 뭐 뇌처럼 생긴 AI를 가서 어떤 노드를 막 자극을 시켜보면 얘가 이상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방향으로 좀 더 많이 만든다든가 뭐 예를 들면 수다스럽게 된다든가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좀 AI를 잘 아내를 이해해서 자극을 하면 조금 더 창의적이고 새롭고 이런 것들을 만드는 그런 연구들도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그 교수님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이 XAI는 말 그대로 어떤 AI가 내린 결론 자체에 대해서 옳고 그름이라든가 그 과정, 노드를 이해하는 거에 대해서도 기여할 수 있지만 어디를 자극하면 AI가 어떻게 진화 발전하는구나 이것도 이해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진화 발전도 되고 만약에 뭔가 틀렸을 때 걔를 가서 너무 이제 나오지 마세요라고 하면 틀리지 않게도 되고 뭐 예를 들면 되게 이제 좀 쉬운 것처럼 인종차별적인 얘기를 사람이 한 걸 AI가 학습해서 인종차별적인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걸 우리가 찾았다고 하면 인종차별 부분을 못하게 이제 하면은 이제 인종차별을 안 하게 되는 그런 이제 AI가 되는 거죠. 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부적절한 답변 그리고 환각 같은 잘못된 답변 이런 것들이 XAI 기술이 어느 정도 고도화돼서 상당히 제한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점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세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제 생각에는 한 뭐 5년 안에는 5년밖에 안 걸려요. 와.
5년이면은 사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지금 AI의 변화가 뭐 예. 서비스가 한 뭐 몇 달에도 새로운 게 막 계속 나오니까요. 예. 뭐 그 5년 안에는 그래도 좀 많이 이제 개선이 이제 개선이 되는 거를 희망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도 당연히 업무 중간에 또 연구하시는데 AI 당연히 많이 쓰시고 계실 텐데요. 저도 사실 점점 더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더 익숙해지고 의존도가 높아지니까 이제는 예전에 뭐 동료, 후배, 선배, 연구자들과 일하는 논조로 가끔 텍스트를 치거나 요즘 마이크로 그냥 음성으로 얘기할 때도 많아요. 그래서 진짜 야 이거 사람 같을 때도 있다라는 느낌도 저도 그냥 갖고 있는데 진짜 XAI가 인간의 사고 과정, XAI를 연구하는 학자로서 인간의 사고 과정과 비슷하다고 점점 느끼시나요? 그 사실 이제 뭐 AI를 보면 이제 AI의 학습 데이터가 기본적으로는 사람이 하는 행동 그리고 사람의 말 그리고 사람들이 적어놓은 글들 가지고 학습을 한 거니까 결국을 뭐 우리가 AI랑 대답을 뭐 하고 AI랑 물어보지만 사실은 결국 누군가 사람이 적어놓은 걸 이제 가져오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좀 저는 뭐 그 부분이 뭐 궁금하기도 하고 사실은 이제 연구에서도 좀 재밌기도 한데 이제 AI 부분 중에서 A 사람의 스타일로 말한 것들이 저장된 곳, 혹은 B 사람의 스타일로 저장된 곳. 근데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하다 보면은 좀 강한 논조로 말해줘. 그러면은 A 사람이 얘기한 걸 가져오고, 좀 부드럽게 좀 얘기를 해줘. 그럼 B한테 얘기해주고, 그 초등학생들한테 얘기할 때도 그럼 C로 하면 이제 이게 사람은 그런 뭐 물론 사람도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만 AI는 그 다양한 사람들이 한 그 데이터를 모았다가 사람이 원하는 걸 적절하게 딱 그것만 가져와서 이제 그 스타일로 얘기를 해주니까 물론 이제 저희가 엑셀에서는 그럼 그 스타일이 어디 저장돼 있어? 그럼 그 스타일이 조금 혹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고치면 돼? 뭐 이렇게 보지만 그 결국은 사람을 모사한 AI, 사람을 이제 그 어찌 보면 사람을 거울처럼 이제 답변하는 것 같은 느낌도 많이 들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AI가 만드는 게 사람이 쓰기 위한 용도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를 반영하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일 많이 반영된 게 뭐냐면 우리가 그냥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정제를 안 하면 사람들이 그냥 이제 막 이제 뭐 공식적으로 얘기하지 않을 때는 뭐 인종차별이라든가 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하죠. 많이 담겨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뭐 인터넷에서 다크웹이라도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AI가 그런 데이터를 그냥 다 가져온 다음에 말을 하면 이상한 얘기 같은 거 하니까 뭐 그 예전에 이제 누가 자살할까 뭐 하세요 뭐 그래가지고 뭐 문제가 생겼다는 그런 프랑스 얘기도 있어서 근데 이제 그거를 AI 서비스를 만들다 보면 그게 어디 저장되는지 알아서 그런 위험한 얘기는 못하도록 계속 만들어야 되니까 그걸 우리가 세이프가드라고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뭐 AI 자체가 뭐 선이다 악이다 좋다 나쁘다기보다는 사람들의 삶을 많이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 AI를 우리가 이렇게 좀 어떤 방향으로 유도해서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게 또 저는 약간 무서운 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람은 다 양면성 있잖아요. 어쩔 때는 다정한 친구이길 바라지만 또 어떨 때는 나에게 엄격하게 객관적으로 나에게 얘기해 줄 때를 희망할 때도 있고 근데 상대방은 사람인지라 그때그때 오늘 나의 기분에 따라서 오늘 나의 요구에 따라서 욕을 할 수가 없는데 AI는 야 오늘은 좀 객관적으로 얘기해봐 오늘은 나한테 좀 친절하게 굴어 유머러스하게 답변하고 알았어? 하면 그걸 다 맞춰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인간에 대한 매력보다도 AI 그리고 이 AI가 지금은 웹에서 앱에서 사용하지만 머지않은 시점에 이제 로봇에 탑재돼서 휴머노이드 또 안드로이드 인간과 완전히 유사한 그 어떤 외관까지 가진 데 탑재되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뭐 사실 뭐 그런 이제 물론 이제 뭐 사람처럼 복합적인 지능을 아직은 잘 하지는 못하는데 이제 뭐 저도 되게 말씀하신 거에 동의를 하자면 사람은 이제 감정적인 면이 또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뭐 누군가 감정적으로 뭔가 이제 의논을 했다. 근데 이제 내가 내 감정을 조금 좀 양보를 하면 이렇게 좀 잘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그걸 혼자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요새 그런 AI 서비스에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누가 이걸 왜 이렇게 얘기한 거야? 나한테 불만이 뭐야? 원인은 뭐였을까? 그러면은 나름 엄청 자세하게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이거는 잘못했네요 본인이 저보고. 그렇게요. 이거는 저분이 지금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거에 따라서 가이드를 맞추는 게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제 AI의 장점과 이제 단점이 될 수 있는 게 이제 장점 자체는 그렇게 감정적으로 네. 흔들리지 않는 거. 이제 또 단점 자체는 사실 맞춰주는 것 같지만 결국 감정적으로 동감하는 거는 좀 어려운 것 이런 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감정 자체가 사실 되게 중요한 사람의 삶의 일부분이고 또 중요한 뭐 재미라고만 할 수 없는데 중요한 삶의 일부분이니까는.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교수님께서 연구하시는 XAI 이게 이제 AI의 저변을 넓히는 점핑할 수 있는 기술적인 기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긴 한데요. 네. 국내에서 이런 XAI는 현재 어떻게 활용되고 있을까요? 그 사실 제일 많이 활용되고 있는 건 이제 우리 아까 잠깐 이제 인사평가 말씀드렸지만 제일 많이 이제 그 기업들이 관심 있는 건 신용평가입니다. 개인과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를 뭐 여신이라고 하는 데서 뭐 여러 가지 규칙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뭐 전문가분들이 했는데 이제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한번 보자. 왜냐하면 여신이라는 게 결국 이 회사와 사람이 이제 돈을 빌려갔을 때 살아갈까 아니면은 망할까 아니 갚을까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한 예측이니까 이제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도 AI 서비스를 쓰는데 이제 아까 개인정보보호법 말씀하신 것처럼 뭐 친구들 사이에도 이제 신용도가 뭐 차이가 나는데 월급이 비슷해도 그러면 왜 그런지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이 경우도 이제 금융 이제 기관들이 설명받는 인공지능 많이 활용을 하고 또 비슷하게 많이 활용을 하는 게 의료에서도 AI 서비스를 쓰는 데가 많아지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중환자실에서 사람을 모니터링하면서 지금 모 환자의 이제 그 뭐 어찌 보면 치사율, 뭐 위험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요? 그럼 어떤 사람은 이제 체온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맥박 때문에, 뭐 혈압 때문에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다른 처방을 하는 것도 AI가 예측하고 설명해 주는 거. 또 중요하게 또 제조에서도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도 있지만 그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자동 운전이 이제 산업 현장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럼 제조에서도 비슷하게 지금 온도를 올려야 돼요. 아니면 압력을 낮춰야 돼요. 왜 그럽니까? 이런 것들에 이제 활발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야 말씀 듣고 보니까요, XAI가 단순히 환각 현상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뭐 금융, 의료, 뭐 제조 전방위적으로 활용될 여지가 큰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웹이나 앱이 이제 번창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수반에서 같이 동반 성장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게 사이버 보안 관련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나라가 그런 분야에서 아주 독보적으로 아주 잘 치고 나갔다 이런 소리도 듣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XAI 어찌 보면 AI 산업이 점점 각광받으면서 이것도 같이 동반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우리나라가 현재 AI에서는 약간 뭐 공동 3등 주자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이 XAI를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아주 치고 나가서 지금 육성하는 거 이런 거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렇죠. 뭐 사실 뭐 저도 이제 설명가대 인공지능 연구센터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국내에서 이제 기술하시는 분들도 그리고 또 법하시는 분들도 AI 설명성, 안전성에 우리나라가 좀 관심이 많은 편이라 최근에 안전연구소도 만들어졌고 이제 그래서 XAI에 대해서는 뭐 투자가 충분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관심과 투자는 계속 지속적으로 되어 있고 예를 들자면 설명가대 인공지능 국제 표준도 우리나라가 최초로 발의해서 최근에 이제 작년에 첫 번째 표준도 이제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예요? 네, 근데 이제 만들고 이제 발의를 저희가 하고 한 3, 4년 전에 그리고 이제 그 만들어진 게 작년에 만들어졌는데 이제 저희 같이 연구하시는 서울시립대 이재호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전문가로 이제 활동을 하셔서 근데 이제 만들 때는 여러 나라와 기관들이 같이 협업을 해서 만들고 이제 요 한번 만들어진 표준을 각 이제 분야마다 아까 말씀드린 제조나 의료나 뭐 이런 분야마다 이렇게 적용하는 게 좀 더 중요한 이제 대세죠. 또 하나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면 그 최근에 AI가 발전이 돼서 아직 설명가대 인공지능이 활발하게 적용되지는 않았는데 AI가 발전이 돼서 야 AI야 저기 그 어디 뭐 군이나 무슨 시설을 해킹하는 코드를 짜줘. 하고 하면 이 코드가 사실 기존에 보지 않았던 새로운 창의적인 공격을 하는 그런 코드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요새 이제 많은 기관들이 그
그 여러 이제 보안 사고들 혹은 보안 침입에 대한 새로운 사례들을 많이 발견하고 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예. 아. 오히려 그러면 AI에게 모의로 그런 것들을 가상으로 한번 요구해서 '아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학습도 할 수도 있겠네요. 아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공격하는 사람은 또 공격하는 사람대로 AI를 이용하고 네. 수비하는 사람 또 수비하는 사람도 AI. 그래서 둘 다 이제 실력이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이 XAI 점점 쓰임도 크고 산업적으로 부가가치도 클 것 같은 영역인 것 같은데 이걸 좀 더 우리가 진화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금 당장 국가 차원에서 또는 우리나라 환경에서 필요한 게 뭡니까? 이것도 뭐 반도체 같은 데이터 센터 같은 걸 많이 사들이고 뭐 지원해 드려야 되나요? 아니면 오히려 XAI는 설명하도록 요구하는 규제를 만들어주면 거기에 부응해서 산업이 커지는 겁니다. 그 지금 뭐 사실 되게 적절하신 질문이긴 한데요. 사실 뭐 그러니까 규제가 만들어져서 예. 그래서 그 규제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야 된다. 음. 라고 하면 이제 그 규제를 이제 뭐 했는지 확인하는 그런 이제 산업들이 이제 일어날 텐데 네. 이제 아까 처음에 이제 미국, 중국 말씀 나눈 것처럼 저 개인적으로는 규제를 또 이 설명을 하라고 하면 설명이라는 게 또 한 가지만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시각으로 할 수도 있고 뭐 언어로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다양한 분야들이 있어서 그걸 한 가지 표준을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표준 그걸 세부적으로 나아가면 또 디테일이 중요한데 일단 AI 기술도 뭐 매일 하루하루 뭐 다르게 바뀌고 있고 발전하고 있고 그걸 지금 규제를 만들어 놓으면은 그 검증하는 기관들은 좀 더 이제 뭐 주도권을 갖겠지만 개발하는 사람들이 좀 더 이게 뭐 규제 뭐 옥새 같이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발전이 져야되는 경향이 있어서 저는 네. 일단 민간이랑 그리고 예. 또 여러 이제 공공에서도 이제 권장을 하되 예. 이걸 안 하면은 뭐 크게 벌금을 만든다든가 못 쓴다든가 이거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기술 개발을 이제 아까 이제 AI 기술도 그렇고 그리고 파운데이션 모델 같은 거 그리고 이제 XAI 기술도 좀 더 새로운 기술을 더 개발하도록 육성하는 게 지금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하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강하게 통제해 버리면 개발자들에게 진짜 발목 잡는 일도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관점을 좀 달리해서 또 여쭤보겠습니다. 뭐 이게 제 개인적인 경험만 가지고 일반화시킬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AI를 도입하려는 어떤 그 기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기관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독특한 현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AI로 완벽한 자동화 근처까지 갈 수 있는 형태로 솔루션을 그리고 프로세스를 만들어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기관에서 그걸 희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 중간 단계에 있는 많은 관리자들이 왜 완벽하게 AI가 구현돼 버리면 내가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마지막에 사람이 눈으로 손으로 확인하고 그래서 보완할 수 있도록 자기가 보완제로서 일부 존재하는 걸로 결과와 아웃풋이 나오는 걸 희망하는 듯한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솔직히. 뭐 제 개인적인 경험이니까요. 동의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 XAI 아시잖아요. AI는 이게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모릅니다.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그래, 그럼 네가 그 결론들을 다 확인해봐. 사람들이 예 하고 AI를 도입하는 걸 선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정작 XAI가 돼버리면 어디서 잘못되고 어떤 부분을 인커리지 해주면 어떻게 될지도 알게 돼버리면 AI 산업에 대한 저항감이 더 커지진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여기 되게 중요한 가정이 예. AI가 사람보다 더 완벽하게 잘한다 이런 가정인데요. 조금씩 그런 걱정이 들어서요. 근데 사실 우리가 뭐 헐루시네이션 거짓 답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예. 이상하게 AI는 처음 쓸 때는 이제 못하는 거는 조금 이렇게 좀 덜 봐주고 잘하는 거를 좀 강조하는 면이 있는데 이제 제가 현장 적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실제 현장 적용을 할 때는 잘하는 건 당연하고 못하는 거를 굉장히 되게 부각을 좀 이게 왜 그러냐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제 됐다고 하면서 뭐 미국 업체가 뭐 우리 이제 뭐 도로로 나가요 한 게 2016년이었거든요. 2015년 10년 됐는데 이제 레벨 3 자동차가 이제 손 떼고 다니는 자동차 그게 벤츠가 상용화한 게 10년 후인 올해 이제 독일 그리고 작년 미국 이렇게 고속도로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10년의 시간 동안 이 사람들이 뭐 놀았냐 뭐 이런 건 아니고
그 계속 사고가 나는 걸 고치고 안전성을 높이고 비 올 때는 어떻게 뭐 바람 불 때는 어떻게 뭐 카메라가 고장 나면 어떻게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수정하고 나니까 네. 이제 실제로는 저희가 버티컬 AI라고 하는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AI 만드는 게 좀 오래 걸리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딱 사람이 이제 보통 하는 일이 뭐 지금 라디오 방송도 그렇지만 그냥 뭐 이렇게 뭐 어찌 보면은 사람은 되게 지능적인 게 되게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서 여러 돌발 상황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의미도 그렇고 이거를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하는데 그걸 AI로 자동화를 하다 보면 중간에 비는 영역이 있어서 이제 설명을 하다 보면 이제 알 수 있죠. 아, 요 부분 학습 데이터가 없어서 AI가 못 하는구나. 뭐 이렇게. 그 전에는 그냥 알아서 제가 다 할게요 하다가 사고가 나고 뻥꾸가 나고 못 써요 이러는데 이제 XAI가 있으면 요 부분 잘하는구나. 아, 요 부분 내가 해야 되겠네. 그래서 좀 더 XAI를 그러니까 이제 뭐 큰 틀에서 보면 AI가 사람들이 하던 이제 지적 노동을 어느 정도는 좀 더 자동화하는 그런 대세. 는 이제 변화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AI를 만드는 AI 서비스를 만드는 AI 서비스 하드웨어를 만드는 산업,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산업, 서비스를 만드는 산업 요걸 더 육성해야 되는 게 맞고 왜냐하면 이 일자리가 늘어나니까 그게 이제 뭐 중국이나 실리콘밸리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에 그런 일자리가 늘어나니까 그거는 맞는데 이제 자동화는 좀 이제 그 오히려 설명 가능 인공지능이 사람들과 이제 뭐 협업적으로 일할 때 도움을 주는 도구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스튜디오에 이렇게 박사님 같은 분이 나와 주셨기 때문에 교수님 덕분에 이 XAI라는 분야가 있고 이걸 연구하는 학자가 우리나라에 또 계시고 이걸 산업적으로도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알 수는 있었습니다만 미국과 유럽은 어떻습니까? 이 XAI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와 비교를 하면 어떤 상황인가요? 사실 이제 제일 지금 그 뭐 재밌는 연구 중에 하나는 이제 엔트로픽이라고 하는 클로드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에서 이제 지금 XAI 연구를 이제 LLM 그 우리 큰 이제 그 대형 언어 모델 연구를 좀 주도하는 면이 있긴 합니다. 이제 거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LLM에 수억 개 파라미터가 있어도 안에 이제 뭐 하늘이 어디 저장돼 있는지, MBC가 어디 저장돼 있는지 이거 우리가 알아볼게. 그래서 이제 그것들 중에서 뭐 예를 들면은 뭐 MBC 라디오가 어디 있어라고 하면 상암이야라고 하는데 그거 말고 대전에 있다고 얘기해라고 하는 우리 기억을 조작하는 거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이해하면은 이제 할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상암을 가서 찾고 대전으로 바꾸면 얘한테 물어보면은 MBC 라디오 어디 있으면 대전이라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기술을 이제 발전시키는 그런 연구들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제일 많이 사실 이런 설명성 연구를 하고 적용하는 곳들은 빅테크. 왜냐하면 헐루시네이션 뭐 이렇게 거짓 답변하면은 고쳐야 되는데. 사용자들이 엄청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이거 왜 이렇게 나왔어요? 고쳐주세요. 안 돼요. 그러면 그것도 하게 밥 먹고 들어가서 어디가 문제지? 왜 그러지? 그럼 학습 다시 하면 그렇겠네요. 또 얘를 고치면 제가 잘못되고 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연구를 빅테크가 제일 많이 하고 있긴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뭐 미션 크리티컬 시스템 하는 뭐 예를 들면 국방이라든가 제조라든가 의료라든가 하는 회사들은 또 굉장히 그런 연구를 강화하고 있어서 뭐 독일에 있는 자동차 전장업체 보쉬 뭐 이런 전장도 하드웨어도 있지만 소프트웨어도 있으니까 그런 회사들도 설명 가능 인공지능을 굉장히 중요한 연구 주제로 새로운 연구 그리고 이제 응용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말씀 듣고 보니까 AI를 직접 개발하고 많이 쓰는 주체가 당연히 XAI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긴 하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AI가 어떤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 판단에 대한 책임 소재는 어떻게들 규정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설명성도 이제 관여해서 이제 제일 중요하게 설명성이 관여하지만 크게는 이제 AI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원인 제공은 세 부류 중에 하나가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AI 데이터를 만든 사람, 그리고 데이터를 가지고 AI를 학습한 사람, 쓴 사람. 그 셋 중에 한 명이 잘못이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뭐 인종차별적인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제 누군가가 나는 그냥 있는 대로 학습했어요. 데이터 안에 인종차별이 있었거든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 명은 이제 인종차별적이 없도록 데이터 학습할 때 그걸 막을 수도 있는데 아무 조치를 안 해서 이렇게 했어요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인종차별적인 얘기하도록 프롬프트 했잖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모델을 학습한 사람이 알고리즘을 잘 만들면 없앨 수 있는 문제냐
아니면 데이터 자체에서 문제를 없앨 수 있는 거냐? 요거까지는 잘했는데 사용자가 이제 잘못 쓴 거냐? 뭐 자율주행 자동차도 사고가 났다. 그러면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이제 AI 모델 만든 회사가 책임을 지겠지만 회사가 또 가끔은 운전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뭐, 아니 그거는 적어도 카메라는 닦으셔야죠. 뭐 이런, 이런,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할 때 아까 블랙박스 얘기가 처음에 나왔는데, 그러면 문제가 생겼다.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개선해서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지느냐긴 한데 이제 그거를 가기 전에 그럼 이 문제는 누구 탓이냐라고 할 때 설명 가능 인공지능이 요거는 저것 때문에 나온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좀 가름을 해주죠. 네. 예, 야 이거 AI가 점점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런 직업 AI 손해사정인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진짜 책임 소재도 나중에 가려야 될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는 그냥 완벽하게 유저로서 AI가 뭔가 그 결과물을 준 걸 활용해서 뭘 서비스했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제 책임은 아주 경하고 프로그램을 만든 회사 아니면 데이터를 제공한 회사의 책임이 더 커질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유가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런 법 같은 거 만들어서 만든 사람 책임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네. 미국 같은 데서는 그 책임을 이제 좀 덜 갖고 싶어하고 뭐 이런 건 거죠. 네. 그렇네요. 국제적으로 그런 헤게모니 싸움도 있을 수 있겠네요. 우리나라는 사실 그 둘 중에는 어디에 좀 더 지향점이 있을까요? 우린 둘 다죠. 우리는 항상 이게 전 되게 그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꽁꽁 깐깐한 소비자들이 엄청 많은데 그렇죠. 그 꽁꽁 깐깐한 소비자들이 우리 땅에서도 좀 만들어라. 맞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 만들기도 해야 되는데 잘 만들어야 되고 대충 하면 안 되는데 개인정보도 해야 되는데 성능도 높아야 되고 뭐 이런 이제 수요가 좀 많이 있는 거죠. 그렇네요. 오늘 교수님 덕분에 XAI라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적인 영역 그리고 산업적으로도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을 확실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렇게 중요한 분야 정책적으로 또 국가 차원에서 또 국민들에게 이거 우리가 육성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지원이 필요하겠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뭐 저희가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국내에 있는 XAI 연구자분들이 이제 공개 소프트웨어도 만들고 이런 플랫폼도 새로 세계 최초로 만들려는 그런 시도도 많이 있는데요. 네. 뭐 잘 못하는 부분 좀 있으면 좀 채찍질도 해주시고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이제 AI가 성능뿐만 아니라 이런 설명성, 안전성이 중요하다라는 인식을 원래 갖고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그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 높기는 한데 이제 그걸 건설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함께 이제 개입해서 혹은 사용자로서 혹은 개발자로서 혹은 연구자로서 어떻게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AI를 만들까 요거에 관심도 지원도 뭐 채찍 뭐 질책도 많이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든지 출발이 관심과 애정 이게 출발이 돼야지만 그 다음 논의도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지금까지 최재식 카이스트 AI 대학원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